안녕하세요. 닥터의 처방의 양 원장입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관련한 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좀 편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신과에 대한 오해 탑 4 랭킹 들어가겠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정신과는 어떤 곳인지? 정신과와 정신병원은 사실은 같은 곳이죠. 조금 다른 건 환자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입원하는 병원에 있는 데로 갈 건지 아니면 외래 치료하는 곳을 가야 되는지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원 환자들이 많은 곳을 정신병원이라고 쉽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신병원 하면 되게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신병원에도 폐쇄병동이고 개병병동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신병원 하면은 왜 창살, 감금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놔두거나 아니면 일반 가족들 내지 일반 사회 속에서 같이 있기에는 환자도 위험하고 나머지 분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돼서 그런 거를 아마 일반인 분들은 정신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신병원이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 둘의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병원과 상담소의 차이죠. 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심리상담사분들하고 있는 상담소는 그러니까 상담이 메인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약 처방이 안 되는 거고요. 뭐 때문에 힘든지 이런 거를 좀 찾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거고, 상담 받을 때 상담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상담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자가 어느 정도 좀 좋아져서 이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넘겨주기도 하고요.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은 약물 치료해야겠다, 내진 입원 치료해야겠다, 그럼 병원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유기적으로 좀 결합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긴 합니다. 번아웃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증상들 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맞을까요? 병원이 맞을까요? 내가 치료를 할 만큼 이게 내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보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잘 쉬시고 잘 먹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 가도 되고, 아니면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되고, 아니면 진짜 집에서 그냥 잠을 많이 자도 되고, 이 정도의 번아웃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다음날 회사 가거나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가족 간에 문제가 되거나 하면 치료는 시작해야 되고, 그때 상담을 할 거냐 아니면 약물 치료할 거냐는 정신과 외래에 가셔서 내가 이런데 내가 치료를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아마 맞춰서 치료 방법들을 아마 소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우울이나 불안 이런 증상까지 또 같이 있다면 이건 약물 치료를 좀 시도해보는 측면이 있고요. 공황 증상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되게 폭력적인 어떤 감정들이 계속 든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측면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하고 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사람 관계 꼬이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떨어지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이겨내기 위해서 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한번 쿵 떨어지면 다시 재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러면 정신과 관련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탑 3는 정신병원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 막 묶어놓고 머리에다가 막 전기 충격 주고. 저 레지던트 때 전기 치료 4번인가 해봤어요. 네, 되게 놀라시네. 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놓여놓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폐쇄병동 환자들이 있으면 누구누구님 오세요 이러면 전기치료방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기치료하고 다시 이제
본인 방에 가시고 이랬는데 저 때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굉장히 정신과 환자분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막 제기되고 그냥 우리가 수술하러 가는 것처럼 수술방에서 다 세팅이 돼서 전기치료해요. 전기치료에 그 해당되는 질환이 딱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도 되게 만성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전기치료를 마지막에 좀 고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인데 계속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환자였는데 잘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보호자들하고도 상의하고 환자분들한테도 설명하고 해서 다 이제 보통 수술하는 것처럼 뭐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거 다 모니터링하고 마취하고 전신 마취하고요. 근데 이제 전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죠 몸에. 그러면 이제 발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무릎이면 여기는 이제 묻고 이 아래로는 마취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떨려요. 그래서 아 전기 치료가 제대로 됐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근데 이제 제가 담당 주치였는데 일반인하고 똑같죠. 전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되게 좀 그렇고 내가 왠지 치료를 잘 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죄책감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다리가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서 떠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흔하지 않아요 요새는. 근데 이제 정말 치료가 안 되면 마지막에 그 뭐 그렇게 뭐 그거 아닌 치료가 있으면 다른 걸 했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 했었던 환자분은 계속 자살 사고가 있어서 했는데 하고 나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세요. 그 수술방에서 했던 그 며칠 전의 기억들은 없어지세요.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기억이 다시 돌아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뇌 호르몬의 변화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전기치료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리셋하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파워풀한 치료이긴 하지만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에요 지금. 폐쇄병동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뭔가 가보셨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영화 속의 그 폐쇄병동이 있는지 아니면은 네. 그냥 일반 병실이랑 다 똑같이 생겼는지 뭔가 그런. 그쵸. 폐쇄병동을 가봤을 리가 없잖아요. 네. 아니 모르죠. 또 있었을 수도. 근데 제가 본과 3학년 때 정신병원을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러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건 진짜 쇠창살이 있었고 환자들이 다 이렇게 약을 먹고 약간 좀 이렇게 졸린 듯하게 이렇게 있으셔서 저도 그때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폐쇄문이 있는 거 외에는 대학병원 안에서의 폐쇄병동은 일반 병원하고 똑같죠. 그 산책할 수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래서. 이 감금이나 세상살이나 전기치료가 다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네. 건강.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게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과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정신병원 하면 막 영화 내지는 드라마 이런 데서 약간 뭐 사이코틱한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각이 돼서 되게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자를 보호하는 측면 또 일반인을 보호하는 측면에 이런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탑2는 정신과 진료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취업이나 뭐 사람들 인식을 봤을 때 그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요. 내과에 가서 진료받으시면 기록 안 남나요? 남죠. 남죠. 마찬가지예요. 정신과도 당연히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죠. 예전에는 뭐 보험을 든다고 할 때나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요새는 정신과 기록 갖고 취업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곤란해질걸요. 예를 들자면 그 기록이 오픈이 되려면
병원에서 기록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의 기록은 환자 개인정보법에 다 걸려서 밖으로 유출되기가 어려워요. 법적 관련해서 공문이 오면은 그거는 뭐 줄 수도 있지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거는 못 주겠다고 하면 또 못 줄 수도 있는 거여서 환자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거라는 것 자체는 좀 과도한 걱정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상담 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기록하는 게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이랬더니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그런 걸 갖고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정신과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되게 자유롭게 예전보다는 문턱을 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 예전에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는 게 여러 개 있었어요. 이 환자분의 증상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환자가 보호자가 없다 이러면 시도지사, 서울시장 뭐 이런 분들 이름으로 응급 입원이 됐어요. 아니면은 경찰에서 바로 모시고 와서 입원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응급 입원이라고 해서 길게는 입원을 못하고 한 3일 정도 입원을 한 다음에 이분이 3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입원 연장할 건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 그 기간. 아니면 환자 동의 없이 보호자 2명이 동의를 하면 입원이 됐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이 환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뭐 입원을 시킨다 이런 문제들이 몇 케이스가 많진 않았는데 있으면서 보호자 동의 입원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뭐 정신과 의사들 안에서도 되게 좀 다양해요, 의견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너 누구 알지?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죽고 싶다. 돈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했던 얘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없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그 친구를 입원을 못 시켜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으로야 많은 걸 해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그래서 실제로 입원을 해야 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뭐 법적인 문제라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탑2, 정신과 진료 기록에 관한 것인데요. 정신과 기록은 밖으로 유출되기 참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탑1은 정신과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에게 맞는 정신과 의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판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어려운데? 네. 정신건강의학과 오면 의사가 상담을 해줄 거라는 생각들 정말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를 되게 많이 보니까 한 분에게 많은 할애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상담이 주는 아닌 병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해요. 이런 게 힘들어서 갔는데 상담은 안 해주고 약만 처방해 주더라. 실망했다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레지던트 때부터 환자를 보는데 아침 9시에 외래가 시작하면 12시 반까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50명 넘게 본 적도 있어요. 보는 가운데 상담을 진짜 이렇게 깊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정신과를 가게 되면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하는 측면들이 좀 메인인 것 같고요. 의사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오픈하기 전에 따로 시간 내서 상담하거든요. 아니면 끝나고 하거나 상담이 필요한지 뭐 증상을 좋게 하는지에 따라 치료법이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어를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되게 깊게 들어오시는데요. 의사마다 상담의 깊이를 얼마나 가져갈 건지 또 얼마나 상담을 해봤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저의 경우엔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이 단단하게 본인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본인의 어떤 것들을 단단하게 가둬놓고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좀 풀 수 있게 계속해서 좀 상담을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풀지 않는데 의사가 풀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준비가 안 됐는데 의사가 그걸 풀어서 방어 기제를 풀어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뭐 방법이고요. 환자가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신과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를 좀 제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옛날에는 아주 심각해도 정신과 치료는 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 많이 하셨죠. 근데 요새는 헤어져서도 오세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간단하진 않아요. 이거 상담해보면 이제 더 깊은 게 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얘기 좀 들어주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 받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도 상담을 해줄 거라는 거는 조금 병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정신과 의사는 하얀 벽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다 꺼내놔도 될 수 있을 만큼 벽인 존재도 있고,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 옆에서 좀 든든하게 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조금 어려운 상황도 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기둥의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정신과 치료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정신과 가시기 전에 나한테는 어떤 게 조금 도움이 될지 요청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 치료 그 담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